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짱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큐의 경제학에 경제학의 10대 원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의 행동 원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경제, 운영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국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활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이 생활 수준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생산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008년에 만약에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면 1인당 GDP가 4만 7천 달러, 약 5만 달러가 됩니다. 그의 멕시코는 1만 달러가 되고요. 멕시코는 1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이렇게 좀 빈국이죠. 1,400달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미국은 이렇게 또 이렇게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데 나이지리아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 원천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 수준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생활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더 많은 TV와 더 많은 자동차,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의료 혜택 이런 걸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생산성, productivity라고 합니다. 생산성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roductiv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라고 한번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위 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명이 투입해 가지고요. 자동차를 만약에 10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10대를 만들어내는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한 사람을 투입해서 자동차를 만약에 0.5대를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사람보다 몇 배 더 생산성이 높다? 그렇죠. 20배 생산성이 높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나라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생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지만 미국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바로 생산성 말고 다른 요인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함수가 생산성이라는 거 외에 뭔가 정부가 제공하게 된 어떤 최저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제 또는 노조가 활성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많이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것도 최저임금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얘기가 좀 이렇게 효과가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작게 영향을 미치고 의외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생산성이다 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9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룰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지나친 통화량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1921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독일의 경우에 일간 신문에서의 가격이 0.3마르크였대요. 0.3마르크였는데 2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요. 11월 달에는 2922년 11월 달에는 네, 얼마나 됐습니까? 하면 7천만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거 뭐 계산도 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꼭 신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과를 하나 생산하는데, 사과를 교환하는데 1원짜리 한 개로 교환을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과를 하나 구입하는데 이제 1원짜리, 만약에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원을 이렇게 풀게 되면 사과를 하나 얻게 되는데, 10원의 가치랑 이게 똑같게 되면 사과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1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1원의 가치는 사과의 10분의 1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구매력이라 할까, 이게 바로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물가 수준도 자꾸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통령인 포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이렇게 최고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주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완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됐지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의 증가가 이렇게 작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짧게 보면은 상충관계라는 게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하죠. 어떤 걸 하나 얻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많이 하니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죠.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수요 증가가 되는 것이죠. 수요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기도 합니다. 가격을 인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몰려드니까 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고용을 더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고용을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맞습니다. 고용을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보시면,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둘과의 관계는 상충 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통화량을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죠.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 변수를 사용해, 하나는 실업률이라는 수평축에다가 변수를 사용하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축으로 놓게 되는데, 이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우하향하는 관계를 나타낸 게 필립스 커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커브,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수준에서 요 수준으로 이렇게 가요. A에서 B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B에서 A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업률과 통화량의 증가를 통한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요 두 개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이거는 바로 뭘 다루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고용 인구라든가 고용 인구 또는 재화나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생산량과 같은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 활동, 현상, 그것을 우리가 경기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순환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중요한 탑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짧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짧게라는 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단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측면에서의 경기 변동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생산성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산성,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경제 원리 10가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개인 측면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라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경제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원리들이 곳곳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 차차 그런 것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